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사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사 인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또 그리고 얘기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나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꼭 교사 인성이라는 부분보다는 교사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이 얘기를 들으셨고 아마 과목을 이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16년에 영야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사 인성론이라는 교과목을 필수로 우리가 직전교육에서 이수하도록 하면서 교사 인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우리가 언급되게 됐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사 인성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사 인성과 관련된 요소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전문적인 특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성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인성의 요소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를 보시면 거기에 핵심가치 덕목이라고 아예 명기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핵심가치 덕목을 뭐가 있을까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예 핵심가치 덕목으로 넣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유아교육이나 보육에서는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존중과 배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보면 항상 같이 뭐를 했냐면 늘 소통하고 협동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련되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마음가짐이라든지 사람됨이라든지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인성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희 유아교육이나 보육 쪽에서는 늘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사람됨이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인성교육진흥법 2조에 보시면 그 밑에 핵심 역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보육교사 인성론이라는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성 역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 역량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내가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또는 공감, 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들이 통합된 능력을 우리는 핵심 역량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는 2015년 개정할 때 그 인성과 관련된 역량을 이렇게 5가지 자기관리 역량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감성적인 역량이라든지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또는 가장 중요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공동체거든요. 더불어 사는 삶. 이미 2015년에 그 과정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죠. 이게 이제 2020년에 끝나는 과제입니다. 아마 그러고 나면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부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체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그러니까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중앙부처들이 통합돼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 빨간색 박스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성이라는 건 뭘로 돼 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의성,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적인 소양이 됐다는 거죠. 필수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서 우리가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필수적인 역량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쓰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의 인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 사회에서 더불어가는 사람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원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가장 중요한 선도적인 주체자가 교원이니까 교원들을 위한 어떤 인성교육 함량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바로 이 점을 착안을 해서 이 보육교사 인성론을 필수 교과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해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보시면 그 비전을 뭐로 잡았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입니다. 요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성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전이 인성의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가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는 항상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공동체와 더불어 살려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는 성품이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가정과 기관과의 유대관계 연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뭘 강조하느냐?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확산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뭘 강조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원들을 인성교육의 선도적인 주체로 육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이미 자격증을 다 받아서 보육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내가 교사로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과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성교육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할까? 물론 비전상에서 보시면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람직한 성품과 인성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죠.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우리가 2500년이 되든 3000년이 되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하는 사람이 아마도 저는 보육교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보육교사들이 그러려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핵심 가치 역량 있죠. 이 역량들을 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역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핵심 덕목을 강조해야 되겠죠. 근데 그 핵심 덕목이라는 건 이미 인성교육진흥법 2조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라냐면 행위의 지향성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성교육에서의 근본적인 방향이 그렇다면 요번에 2019년 7월 24일 날 교육부 고시로서 2019-189호로 교육부가 고시한 게 있죠. 그게 뭐냐?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주시민의 기초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강조하는 바로 민주시민 핵심 역량이 되는 거고요. 핵심 가치 덕목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게 인간상이 지금까지 했던 누리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제가 특별히 빨강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요.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 더불어 사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민주시민과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5가지 뭐 신체, 언어, 인지, 인의사, 예자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5가지 영역에서의 인간상이 가장 강조되는 게 바로 이제 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리과정에서 개정돼서 고시된 그 누리과정 고시문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교원의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면 역량을 확산시키고 지원할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교육부가 관심을 가지니까 코어 파트너로서 보건복지부가 같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이원체제로 지금 현재 자격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가 주관을 하지만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고 있어서 이 2개의 중앙부처가 코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코업을 했을 때 특히 교사라는 그 관점은 뭐 보건복지부든지 교육부든지 똑같이 교사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성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의 문제가 계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조금 더 인성을 자질을 함양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할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막 설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우리가 직전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인성을 강조할까 해서 예비교사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아마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과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뭐 합니까? 보육교사 인성론이라는 교육 과목을 개설해서 각 대학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리과정에서도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내실화를 할까? 이 내실화라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실화라는 건 내가 교사가 됐을 때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이 아이들이 미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과정에서도 그렇고 유아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기본생활습관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생활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미래의 민주시민이 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생활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핵심 가치 덕목을 길러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율성을 함양하면서. 그런데 요번에 개정 누리과정은 특히 뭘 강조했느냐면 바로 얘거든요. 얘. 자연 존중. 요번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자연 존중, 그러니까 자연 존중이라는 건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연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우리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강조된 게 뭡니까? 바깥 시간, 바깥 놀이를 반드시 확보해라.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제대로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좀 약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는 또래와 지내는 시간을 꼭 확보해라 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 누리과정의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내 인성교육의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처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나 보건복지부나 또는 산림청, 제가 왜 이렇게 빨간색을 해주셨냐면 요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특별히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뭐 굳이 발도르프 교육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인 어떤 수업을 더 많이 하도록 아마 교육과정에서 또는 보육과정에서 그걸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요새 최근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심지어 요즘에 말 들어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미세미세를 깔고 앉아가지고 유치원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어린이집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애들 밖에다 내놓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안에 있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서 사실 애들 데리고 밖에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그래서 필드 트립도 많이 가시고요. 그러니까 현장 일학도 많이 가시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환경적인 삶에서 하는 것을 많이 하시면 아마 개정 누리과정에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사로서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더 자연 친화적이고 또 아이들이 더불어서 사는 삶을 더 많이 강조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질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꼴찌 있습니다. 제일 꼴찌. 한국. 그쵸? 지금 제일 1등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 물론 우리 아이슬란드는 사실 저희 나라보다 GDP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저희보다 GDP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94.2점.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60.3이에요. 엄청나게 낮은 삶의 질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미 회원국이 된 지가 이미 십수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주관적인 행복도가 이렇게 낮으면 미래에 이 아이들이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왜 인성교육을 강조하게 됐느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아동 결핍 지수가 너무 높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아이슬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정말 1.3, 0.9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보세요. 54.8 너무 기가 막힌 숫자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 너무 어려서부터 이 사교육에다가 아이들을 너무 많이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무상보육 된 지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국가에서 이미 무상보육 다 해서 아이들한테 다 누구나 기관에 가서 맘 놓고 다 다니셔라. 비록 저소득층이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맘 놓고 가시라고 이미 다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 3살, 4살짜리들도 막 발레 학원이다, 태권도 학원이다, 뭐 심지어 응원 학원에 뭐 5만 가지 학원을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결핍 지수가 너무 높아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 살까요? 자기만 아는 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점에서 아동의 삶의 질 수준도 낮고 결핍 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왜 필요하냐? 바로 그거죠. 우리가
모든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다 누구든지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언제든지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내가 아이들 집에서 돌봤다면 지금 양육수당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 뭐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또 시설에 있으니까 이 시설에서 아이들이 또 혹시나 더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닦아놓고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전사고의 통계치는요. 가정이 기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불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또 우리가 인성교육을 강요하게 된 거는 바로 이런 문제 있겠죠. 아동학대 문제가 사실 사회적으로 늘 관심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나 보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실 심심치 않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우리가 CCTV를 전부 다 법제화해서 모든 기관이 다 CCTV 달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가 아이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사의 인권도 중요한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교사 인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CCTV 다 설치해놨잖아요. 지금 현재 교사분들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도 내가 어느 정도 인성적인 자질이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상호작용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좀 더 들여다보고 내가 나 스스로 다른 사람하고 타인과 공동체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성품 이것을 함양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상관하는데 CCTV가 있던 없던 그거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왜 하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인성교육진흥법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영유아 보육법상에서의 직전교육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보육교사인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들,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보육교사는 자기 나름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지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육교사는 조각가와 같다든지 또는 시냇물과 같다든지 이런 표현을 박은혜 선생님이 썼어요. 그래서 박은혜 선생님 책에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보육교사는 조각가와 같다. 여러분 조각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각가는 원래 있는 로우 머티리얼 즉 원자재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끌로 정으로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닦고 쪼고 다듬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을 완성하잖아요. 우리가 시내에 나가보면 뭐 잠실 운동장 앞에도 멋진 설치예술 들어있고 우리가 뭐 예술의 전당 가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원자로의 원석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듬으면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게 역할이 누구냐? 바로 보육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육교사들은 각각의 정과 또는 망치와 끌과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개성이 강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걸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영유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마치 조각가와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사는 또 시냇물과 같다. 시냇물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은 우리가 졸졸졸졸 아주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시냇물은 가서 보시면 작은 돌들도 있고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동물들, 정말 수생식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뭐 들여다봐야 아주 정말 열심히 들여다봐야 이 속에 뭐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그 시냇물은 조용하게 돌 틈으로 바위 틈으로 계속 소리 없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바다라는 건 전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교사는 바로 그렇게 조용히 아이들의 삶에서 스며들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캐치해내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는데 기초를 형성해주는 사람이 바로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시냇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교사는 그 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육교사는 다른 어떤 직함하고 달리 아주 어린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사실 전 세계 어떤 직업을 봐도 보육교사보다 더 어린 더 어린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치원 교사도 3, 5세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어때요? 0에서부터 5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고 그 아이들에게 뭐를 발달시켜줘요? 전인 발달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게 바로 보육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는요, 뭐예요? 가르치는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또 돌보는 일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돌보는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특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보육교사는요, 전문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전문직이라는 건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후보반, 여러분 아시죠? 교직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과정을 만든 후보반은 교직의 선택 동기를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능동적인 동기, 물리적인 동기, 수동적인 동기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능동적인 동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능동적인 동기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 느꼈던 동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마 많은 교사분들이 전부 다 이걸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영유아에게 지시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역시 또 우리가 교사가 되는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동기라는 건 사실 교사도 생활인이잖아요. 우리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든지 뭔가 생활비를 번다든지 하는 그런 직업적인 동기와 관련되는 것. 특히 우리가 보육교사 같은 경우 직무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사들은 다른 회사에 있는 직업과 달라서 강제로 교사를 나가게 한다거나 쫓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사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따라서 아마 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또 내지는 현재보다 높은 사회적인 지위로 상승하고자 해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보육교사나 유아교사에 대한 지위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반면에 수동적인 동기가 있어요. 이 수동적인 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동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직업이 없어서 이걸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괴롭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내가 보육교사를 했을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아마도 수동적인 동기는 거의 없이 교사가 주로 능동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동섭이라는 학자가 2001년에 보육교사가 된 동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보육교사 된 동기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래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실어놨는데 약간 오래된 자료라서 과연 지금도 이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육교사가 왜 됐을까? 제가 학생들 데리고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한테 면접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는 왜 우리 과에 오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원래 교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서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사가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보육교사가 되는 장점은요. 뭘까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늘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요. 제가 사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늘 선하잖아요. 우리가 루소의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때를 쓴다고 해서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집을 부릴 뿐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사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교사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사 스스로가 이 아이들과 통해서 배우면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교육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라는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교육서비스업에 있지만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즉 보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항상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뭡니까? 바로 돌봄이거든요.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사는 항상 돌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돌봄이라는 건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속에서 돌봄이 없는 교육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봄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는 참아야 되는 일도 많고요. 내가 양보해야 될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육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보육교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전문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6가지 정도를 찾아봤어요. 6가지가 뭐냐. 전문직으로서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교직에 대한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가치나 위치를 지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보육교사가 전문성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보육교사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약간의 보완해야 될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저기 끝에 있는 전문하다는 지식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여전히 보육교사들이 자기가 양육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해서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격증도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51학점을 대학에서는 51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1학점 취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격 취득 조건에 대한 보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보육교사가 되면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권을 갖다 보니까 때로 부모들이 굉장히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현재 보육교사들의 지위라든지 보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고유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윤리 강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 강령을 윤리 강령을 보시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 강령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해요. 근데 그 단체가 뭐냐? 바로 이제 우리가 전어련이나 한어련이나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질이나 자기가 거기에 갇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능력들, 이 사회에서 우리를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들, 이런 것들이 보육교사가 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가 정말 보육교사가 정말 맞나? 내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육교사 인성에 대한 요소가 뭘지, 핵심 가치 덕목은 뭔지, 앞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